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어요. 예, 동결이 돼서 지금 3.5로 5회 연속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왜 동결을 했을까? 예. 일단은 첫 번째는요, 지금 금리를 올렸을 때, 이 3.5에서 예를 들어 3.75,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렸다고 쳐요. 근데 경기 둔화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이 3.5인 상황에서도, 3.5인 그진금리 상황에서도 경기 둔화가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 위축에 아주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경제 위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결을 한 겁니다. 사실 미국은 홀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따라 올리려면은 충분히 따라 올릴 뭔가 구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비 회복이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소비 회복이 약하다. 자, 그래서 지금 물가 수치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지금 미국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말하는 2%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2%대 중반 정도의 지금 물가 수치가 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뭐가 있죠? 지금 중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부동산 빼고 기준금리를 소폭 낮춘 상황이고,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 무역국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얘네가 소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수입을 안 해요, 수입을. 수입을 안 하면 우리나라에 직격타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 위축이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지 부동산 가격을 지켜주려고 동결한 게 아니다. 지금 12월, 1월 넘어오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 금리보다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PF, 악성 PF 플러스 이 미분양이었단 말이에요. 미분양. 사실 이것들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PF와 미분양은 좀 연계가 돼 있다. 이게 해소되면서 이게 해결이 돼야 건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 이때 한창 둔촌 주공 살리기에서 청약도 완화됐고요. 청약도 완화됐고 또 금융도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으로 완화됐던 게 15억 초과됐던 대출 주택이 15억 초과 주택이 원래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던 거를 대출해주는 걸로 바꿨고요. 또 웬만한 지역을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비규제로 만들어가지고 LTV나 DTI를 좀 더 상향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이 줄어들었다.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 올해 상반기, 23년 상반기에 들어온 수요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졌냐면 이제 금리는 올 때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올려봐야 얘네가 다시 3% 4% 올릴 거냐. 사실 그러긴 어렵거든요. 올려봐야 이제 1% 내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금에 있는 이 금리 상황, 이 3.5라는 금리가 고금리다, 사실. 고금리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2% 내외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수요가 많아서 이게 지금 고점이다. 금리의 고점이다.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규제 완화와 금리 하락 덕에 내가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이 내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부채에 대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소폭 떨어지고 또 추후에 시장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하락 기대를 머금고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엄청 올라 있다. 그 중에 또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50년 만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강한 규제, 가장 중요한 건 LTV도 중요하지 않고 DTI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DSR,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그 규제 적용폭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요거를 우회할 수 있었던 상품이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았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중요한 핵심 키로 자리 잡은 상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고, 조만간이 아닌 지금도 이 50년 만기 대출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가 또 빠르게 증가하니까 이 관리에 이제 나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지금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죠. 지금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늘어나 있다. 이미 GDP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절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조절이라는 건 뭐다? 대출 빌릴 수 있는 것을 조금 억제하고, 억제하면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 이 두 개가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를 관리한다는 것은 빚을 갚는 게 부채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많은 부자들도 그렇고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는 결국에 시간으로 갚는 거예요. 자, 지금 빌린 돈이 10년 뒤로 가잖아요? 그럼 이 금액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비용으로 감쇄됩니다. 감쇄돼요. 그래서 제가 직방이나 여러 방송에서 나왔을 때도 항상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부채는 갚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갚는 거예요. 돈으로 갚는 게 아니다. 시간으로 갚는 거다. 지금 돈이 생겨서 금리가 올라갔다고 주택담보대출을 그냥 갚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뭐 지금 있는 빚 금리 올라서 다 갚는다. 그 방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부채 관리, 개인의 부채 관리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부채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으로서 갚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돈으로 갚게 되면 돈만큼 내가 추가로 운용해서 사업을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주식을 하던 그 기회비용을 살려낼 수 있는, 지금 현재 금리 뭐 4%죠. 4%에서 5% 사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거 이상의 수익을 내가 창출할 수 있다라면은 그 돈은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자본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초이스라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다. 저금리 시대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지난 10여 년 같은 낮은 금리로 돌아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집을 지금 샀다라면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보다 이 고금리가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금리 상황이 길게 갈 거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난 10년만큼 저금리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않을 확률이 높다, 이 얘기를 우회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요, 실상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솔직히 떨어지기 어렵거든요.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가정하에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부채액이 당연히 정상적인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정상 이상의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계부채가 왜 자꾸 조절을 하려고 하고 수준을 평가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을 좀먹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빌려가게, 뭐 어차피 너 능력 되니까 더 많이 빌려 하면서 가계부채를 계속 용인하게 되면은, 자, 이 경기 위축 상황이 오잖아요. 경기 위축은 이 가계부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미국과
중국 이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글로벌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화랑일 때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경기 위축기에 돌입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정말 그 발목지뢰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죠. 왜냐? 일단 가계부채가 많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적어드는 거예요.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소비가 감소하겠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기업체들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제조업이 당연히 소비를 안 하요. 내수가 죽잖아요. 내수가 죽게 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도 안 좋아요. 그러면 내수, 외수 다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될까요? 아작이 나겠죠. 예. 아작이 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을 크게 하게 됩니다. 예. 크게 하게 돼요. 가계부채가 크면. 예. 수준이 높게 되면. 그래서 지금의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현재 GDP 대비해서 지금 101%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5인가 원래 갔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요 정도 수준입니다. 높은 거죠, 사실. 그래서 목표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8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가계부채 연착륙을 얘기를 해요. 이게 디레버리징이거든요. 디레버리징. 예. 근데 이거에 성공한 국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국가도 없어요. 이거를 너무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또 부작용으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는 거를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이 축소 방향성을 내포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게 시장에 나오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만기 50년 조율이나 뭐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상반기처럼 앞으로도 흘러갈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반기에 가격이 올라갔던 힘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 대출의 힘이 강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과 15억 초과 대출이 상반기에 그 상승 동력이 되어줬어요. 예. 물론 그 전에 저점 인식이 컸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내가 들어가는 돈 자체를 줄여줬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가 이 급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준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은에서 요거를 가계부채 연착륙을 시사했다라는 건 결국 상반기만큼 돈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동력이 그만큼 감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이 돈이 줄어들게 되면, 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생각만큼 하반기에 이 추가 정고점 돌파라던가 아니면은 그 중급지 하급지의 갭 메우기가 크게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50년 기간은 유지하되 DSR 산정할 때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계부채,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아파트 여러분 살 때 계산이 달라졌어요. 3법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살 때 여러분 오로지 자기 자본으로 사지 않잖아요. 내 돈만 가지고 사지 않잖아요.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자가 전과는 달라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비용이 지금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집 살 땐 예전과 다르다고요. 이걸 꼭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뭐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쉽게 LTV 생각할게요. 비규제 지역으로. 그럼 대출 7억을 받았다고 쳐요. 7억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10억을 기준으로 내가 샀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여러분 취득세 들어간 취득 비용하고 이자 비용 2년치 단순을 계산했을 때 7천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 때는 10억에 산 게 아니라 이 이자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11억에 산 거예요. 11억이 원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억짜리 사서 뭐 11억에 팔면 그래도 1억이 세전 이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전과 다르다.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11억에 팔면 원가라는 거죠. 원가. 그래서 최소한 12억 이상의
정리를 해야 수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다 하면 회복하지 못하거나 더딘 단지들, 이제는 중급지도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회복이 다 돼버렸어요. 그 2주 사이에 회복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급지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하급지 회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회복이 안 됐거나 더딘 단지는 하급지인데, 요 단지들은 전세가 회복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전세가가 하반기에 회복되면서 회복값이 차익으로 작용될 겁니다. 예, 회복값이 차익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이유들 때문에 이 요구 수익이 높아졌죠. 상급지는요,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미 그 신축 상급지는 뭐 90% 넘게 회복이 돼버렸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것들이 추후로 더 돌파해서 가는 것이 회복값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적겠죠. 지금 회복값은 이미 드신 거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급지 들어가시는 분은 무조건 장기로 보는 것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급지는 매수 타이밍을 지나갔다. 예, 지나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5월 전까지만 해더라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미 이제 8월 지나서 9월이잖아요. 이미 상급지 매수 타이밍은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을 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자, 저는 이 상급지는요, 다시 연말 정도 되면 다시 기회 매물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연말에 뭐 전고점 돌파해서 가버리고 영영 기회가 안 온다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전세가가 아직은 낮으니까 분명히 여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기회 매물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급지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조바심을 너무 느끼시지 마시고, 이번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놓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기회 왔을 때 지난 저점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난 저점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와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라면은 적당한 금액대의 기회 매물이 나오면 그것을 잡는 것이 여러분들 기회를 살리는 타이밍으로 다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회복률을 살펴보면요, 국평 기준으로 아파트 회복률 보시면은 지금 서울은 85% 나왔어요. 서울은 뭐 상급, 중급, 하급 따지지 않고 평균치 따지니까 85% 나왔고요. 경기는 지금 80% 나왔습니다. 인천이 77%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이 회복률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귀신 같은 타이밍이다. 이건 지금 아닌 거예요. 이미 회복값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건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고, 하급지는 이만큼 회복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급지의 회복값이 지금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추후에 상급지를 살려는 수요자, 중급지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나요? 보통. 전고점이 예를 들어 20억이다. 그러면 아직 전고점은 안 되니까 산다라는 그 심리가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전고점은 안 왔으니까 살만하다. 완벽한 저점은 아니지만 전고점 안 왔고 내가 거주할 집이니까, 좋은 집이니까 이 정도면 싸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고점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전고점 대비의 저가가 아니잖아요. 이 전고점에 근접한 거잖아. 전고점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수요자는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확 줄어드는 이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상급지 매수 수요가 뚝 끊기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요자들 계속 자극해 줄 수 있는 유동성이 공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가격점, 충분한 저점도 아니고 전고점 근접했기 때문에 나서는 수요자도 확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의 그 원동력은 뭐였을까? 다시 또 언급을 드리면, 가격이 일단 너무 매력적인 전고점 대비 저점, 예, 인식이 있었고,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뭐 27억 하던 아파트가 19억 가고, 21억 하던 아파트가 12억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떨어졌다는 이 저점 인식, 그리고 가격 떨어진 것도 감사한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가 원래는 1억이 있어야 21억이 있어야 뭐 사는데 21억이 있어야 사는데 갑자기 대출을 해준대. 그러면은 15억 초과 대출이 되면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21억이 아니라 확실히 줄어든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 10몇 억이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실비가 감소했다. 실비용이 감소했다. 실비가 감소했다는 거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내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이 비규제,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매수에 대한 페널티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된 거고, 상반기에 이 회복을 만들어냈죠. 전고점 근접한 가격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건 이제 하급지에 회복을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에서 그 상급지 갈아타기, 중급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타이밍을 지났을 때 전고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추가 완화가 필요합니다. 추가 완화. 추가로 전월세가 올라와 주는 거. 전월세 가격. 전월세 가격이 올라와서 완연하게 주택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올라와 주는 거. 자, 이것들이 있어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 완화에 비규제 지역이 되면, 강남 3구랑 용산 비규제 지역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추가로 빌릴 수 있잖아요. 그 몇 퍼센트 더 빌릴 수 있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양도지위가 또 철폐되고, 그래서 이런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우리가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고점 돌파를 얘기할 때 추가 완화의 가능성 과연 있느냐,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이미 집값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자, 12월, 1월만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집값이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더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집값을 아주 잘 관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추가 완화하고 그 PF랑 이런 것들 때문에, 미분양 때문에 추가 규제 완화를 했더니만 다시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추가 완화할 가능성의 그 빌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완화 가능성이 지금 극도로 낮은 상황이다. 낮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하는 총재가 얘기했듯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이 금융조절이 유동성 감소, 시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조절이 많이 들어가서 가계부채를 제어하면서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도는 돈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얘네들이 조절을 강하게 해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많이 오른 상급지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수요자가 진입을 안 하니까요. 수요자 진입을 안 하니까. 수요자가 진입 안 하고 갈아타기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전고점 돌파를 갈 때 남아있는 동력, 기대할 수 있는 동력은 뭐냐면 지금 시점에 이 전월세 상승이 상승 동력,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급지를 사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월세에 대한 상승을 보시면서 내가 이미 전고점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지를 살까 말까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이미 타이밍이 지났고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 충분히 기다리면 지금의 시점의 호가보다 낮은 금액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조급함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연말 가시게 되면 다시 또 12월 1월 가면은 좋은 가격의 물건, 상급지 조정 물건 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전고점 돌파 나오고 쭉쭉 갈 상황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 내용은 1억으로도 충분한 서울과 분당의 아까 전략이죠. 재건축 투자 전략,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가격은 여러분들 이거 뭐 강의라고 해서 비싸지 않아요. 이거는 강의 신청만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22,000원 영화 한 편 값입니다. 그래서 댓글 창 이렇게 파란 링크 누르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요 신청해 주시면 강의 지금 9월 강의 이제 마지막 자리밖에 없으니까 빠른 신청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반기 10월 뭐 11월 12월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분당에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럼 다음 어디? 평촌, 일산 가야 돼요. 평촌, 일산보다는 분당 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빨리 지금 움직이셔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행위장고시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고 어떠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움직이는지, 이게 움직이는지, 어떤 재건축 단지가 좋은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안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여러분들이 뒤통수 한 대 맞는 기분일 거예요. 아니, 이런 부동산 투자 시장이 있었구나. 이런 전략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때 배우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꼭 현장에 오셔야지, 예, 강의를 들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